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눈의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단체에서 사기성 무점포 창업 피해 증언 대회라는 이색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대회 이름답게 이 대회에서는요, 창업에 실패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비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진흥센터 또는 중소기업청을 이용하시면 충분한 창업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속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업도 일종의 투자잖아요.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되는 만큼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는 품을 팔아야 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소상공인의 눈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아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소상공인에 의한 소상공인을 위한 알짜 정보만 모았습니다. 오늘의 갓추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중소기업의 업무 지원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한다는 공약 발표로 구체화된 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5개월이 됐는데요. 지난 5월 개소 이후 589건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나름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특히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상권 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013 대한민국 소상공인 창업박람회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외식경제연구소가 외식업 개인 창업자를 위해 269만 원 상당의 조리교육과 메뉴 개발 등의 혜택을 179만 원의 파격가에 제공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아 리포터, 창업박람회에서도 파격 할인이 등장했네요. 네, 이번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에서는요, 특히나 예비 창업가들의 그 참여도가 높았는데요. 그 관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외식경제연구소가 일종의 파격 할인 제품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나요? 네, 먼저 로고나 간판, 조리교육과 메뉴 개발 등 그 269만 원 상당을 179만 원의 파격가에 내놓았고요. 창업교육과 경영 개선을 통한 매출 증진법, 그리고 성공적인 업종 전환 방법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이나 그 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후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은 아주 끊임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전통시장에 정보통신 기술이 유입된다고요? 앞으로는 스마트해진 전통시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7억 4천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업종별 매출 추이나 전망, 그리고 임대 시세 등이 담긴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나 건물, 그리고 지형 등에 대한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자료들을 한국감정원의 임대료 정보와 연계하고 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권 브로드캐스팅 맵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이 네. 전통시장에 접목이 되면 또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도의 기업통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총 589건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과 권익보를 위해서 준비한 코너죠. 소상공인의 삶의 현장을 취재해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고물상이라고 하죠. 오늘 새로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게 된 재활용자원 수집업과 관련된 얘기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삶의 막다른 곳에 이른 사람들이 찾는 희망역 고물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극빈층이 버려진 폐지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연명해주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IMF하고 힘들게 돼서 아직도 사글세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제 아들들, 애기들한테 신세를 지지 않아.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인 날까지는 이거 다 뭐 하루에 엄마라도 해서 보탬이 되지.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못하게 돼 살 길이 막막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도심의 고물상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해 도심 고물상 사업가들이 퇴출위기에 내몰린 것인데요. 외곽으로 나가라는 거는 이 고물상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서울 도심에서 몰아낸다는 거는 고물상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물상 업주들과 재활용품을 주워 생활하던 사람들까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 관련 업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자세한 문제 현황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재활용 자원 수집업에 대한 입지 제한 관련 법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전국 재활용 자원 수집업 종사자들의 생계와도 관련이 된 만큼 보완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자원 수집업 종사자가 200만 명 중에 170만 명은 폐지 등을 주어서 고물상에 파는 개인 수집인이라고 하는데요.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생업마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박민아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에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서울 주택가에 있는 한 고물상을 다녀왔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입지 제한 규제로 도심에 있는 모든 고물상들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주택가에 위치한 고물상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6년째 가족들과 함께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성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고물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제가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한 20년 했는데 옷도 이제 하향세 타고 해가지고 좀 입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기를 위해 뛰어든 고물상이 또다시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24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고물상 취급 품목에 제한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품목 제한을 했어요. 가전제품하고 폐전선. 그런데 가전제품이 고물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한 10% 됩니다. 10% 비율이 되고 지금 폐전선 같은 게 한 5% 되는데 지금 한 15%가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강탈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물상이 주로 취급하는 폐지나 고철 등의 재활용품들을 폐기물로 분류해 쓰레기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잡종지에만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인데요. 하지만 규제에 해당하는 입지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도심에는 공업지역이나 잡종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대부분의 도심 고물상들이 외곽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뭐 신고제를 해라, 뭐 몇 평 이하 뭐 하는데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서울 시내 고물상은 하여튼 전무입니다. 여기 살 수 있는 고물상은 없어요. 정부 법대로 따르면. 대부분 상업주거 지역에 자리 잡은 고물상들은 모두 잡종지를 찾아 이전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상업 주거 지역에서 영업해온 고물상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것인데요. 주변에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공문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하고 인천, 천안이 지금 규모 관계없이 이전하라고 공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지 등을 주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지 1kg에 100원 남짓. 이마저도 규제 대상 고물상들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한로가 막히는 상황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우리 가게에 하루 찾는 분들이 한 100명 됩니다. 100명 되는 우리 지금 송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물상이 한 20군데가 돼요. 그래 100명씩 20군데면 2,000명이에요. 2,000명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폐지 등을 주워 생활하는 저소득층 170만 명. 이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게 될 위기인데요. 고물상이 없어졌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서 방송국에를 가든지 청와대를 가든지 이 댕긴 사람 싹 가서 거가 들어놓을 판이요 지금. 앞에 가서.
뭐라도 뭐 대책을 지어줘야지. 사람이 살라고 하는 노릇인지. 이에 따라 고물상 업계에서는 법시행 유예기간 연장과 고철 등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거는 다 새롭게 이렇게 시행법에 따라서 영세업자나 저소득계층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도 미관이나 민원, 소음 같은 거를 우리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민원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할 테니까 정부도 우리 외곽으로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공청회 같은 거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물상 업자들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자칫하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 여기에다 폐지 등을 줍는 노인들의 생계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규제만 앞세워서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제주시 그리고 인천 계양구와 안산시 등의 고물상에서는요. 적합한 부지를 맞추지 못하면 건축법 위반이니까 요건을 갖추거나 이전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보다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재활용자원 수지법과 관련해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정재한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연대가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간략하게 저희 자원재활용연대 생성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7월경에 기존 고물상에서 취급하던 폐가전을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취급 품목 제한으로 알게 된 몇몇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제1차 정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 1월 20일경에 가칭 자원재활용연대라는 이름을 달고 그 인터넷에서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각자 모여서 하는 카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카페의 주축으로 각 1인씩 선정하여 그 선정된 분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임원들을 구성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 1월 14일 날 자원재활용연대 창립 총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10월경에 한국녹색산업과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MOU 체결 내용은 서로 상호 협력하는 어떤 관계를 가지자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11월경에 민주당과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한 내용은 재활용 산업 발전에 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요. 그리고 2013년 6월경에는 환경부와 국토부, 서울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1차 모임으로 재활용 발전 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그리고 참여연대와 공조해서 고물상 살리기를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농촌에 피폐하는 과정 속에서 IMF 체제 속에서 벼랑 끝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생업의 수단의 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고물을 줍거나 수거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도심 또는 도심 외곽의 영세 고물상 및 재활용인들의 불이익을 정부로부터 대변하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쓰레기 감량화 및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자원을 이루어내는 파수꾼 역할을 한 유모차, 할머니, 리어카 할아버지, 1톤 행상들로 이루어진 이들과 함께 공생의 터전을 이루어지는 지역 영세 고물상을 위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시 빈민들의 삶의 완충지대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영세 고물상들을 위해 이들이 이를 함께 대변하고 정부로부터 잘못된 법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또한 더불어 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인 자원재활용연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 고물상은요 언제부터 생겨났나요? 고물상의 역사는 해방 이후 넝마주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넝마는 원래 오래되고 헐어서 못 입게 된 옷가지 따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넝마주의는 큰 소쿠리를 어깨에 메고 옷가지나 종이,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넝마주의와 고물상이란 말은 차츰 사라지게 되고요. 대신 현재에 와서는 환경과 자원 고갈이라는 문제와
지구 온난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원 재활용이라는 인식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재활용 수집상, 재활용 자원 수집상으로 점차 이렇게 변모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던 내용들이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주택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새로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은 법에 해당하는 입지에서 또 영업을 하려면 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관련 규제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2010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은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 후 2년 이내에 2013년 7월 23일까지 시설 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는 7월 23일이 지나면 이 법안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법 위반 범법자의 사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란 시설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면적이 이제 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600평인 경우 선별, 압축, 감용, 절단기 등의 시설을 재활용하는 고물상에 갖춰야 합니다. 규모가 300평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마련된 법령이 현재 없으며 도심적 서울인 경우 규모 이상이나 이하도 90% 이상 시설 장비를 갖추거나 갖추지 않아도 거의 적법 부지가 없는 데다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전 시 고물상이 허가를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압박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에 의하면 도심적 서울 기준으로 90% 이상 600평이든 300평 이하든 상관없이 고물상을 할 수 있는 적법 부지가 법에 의해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대부분이 주거 1종, 2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속해 있으며 고물상이 가능한 지역은 잡종지나 공업지역인데 도심에는 공업지역이나 잡종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적법 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잡종지, 적법 부지는 이제 고물상 업주가 직접 찾아서 이전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잡종지나 공업지역은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 지역에도 잡종지나 공업지역은 거의 땅을 구할 땅이 없는 상태로 만약 있다 손치더라도 임차 비용이 원체 이렇게 몇 배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도심에 있는 일부 고물상들이 악취 등의 문제로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심 외곽으로 고물상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 고물상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좀 있나요? 만약 도심으로 고물상이 외곽으로 전부 이전한다고 가정한다면요, 도심의 재활용품들, 예를 들어서 파지, 고철, 폐포장재료, 의류 등 집단 주거지역, 집단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업체들은 연계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도심에서 고물상이 없다면은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완전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파지 줍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우, 리어카 하시는 분들이 이걸 직접 그 외곽으로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그 형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취급 품목 규제도 생겨났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들이 규제가 되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간행적으로 저희가 취급하던 것이 폐가전하고 폐전선을 저희가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7월 23일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면은 저희가 폐가전과 폐전선을 취급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제한된 품목들을 이제 어디서 혹시 취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노원구청 공문에 의하면은 폐가전은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2항에 의하면은 만약 취급하다 적발시 경찰서에 고발 조치 받을 수 있다라고 이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무료로 수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무상으로 그것을 저희가 갖다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이미 유가성을 띠고 상호 거래가 일어나는 물건들인데 그 물건들을 어떻게 무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직접 실어서 그것을 갖다 줄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위탁을 받거나 무료로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면은 그저 한금화를 그저 줍는 어떤 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재활용 자원 수집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가요? 현재 우리 영세한 업체들만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90% 이상이 적법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심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경기도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고물상도 90% 가량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현재 고물상 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지 문제와 도심 미관이 문제라면은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으로 규제하는 재활용 자원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이라는 기본 법령으로 새로이 법령화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도심 고물상에 속해 있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도지역의 확대 방안으로 건축법 시행에 용도 건축물의 종류 351의 제1종에 그린생활시설의 소항목으로 카 내용으로 재활용 수입소를 삽입하여 용도지역 확대를 정비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대수 속해 있는 고물상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별표 1의 건축물의 종류 또는 설치 범위 제13조 제1항 관련 뭐항에 자원 관련 시설로 일부 개정을 한다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이나 민원 문제는 재활용 자원 수집업 선진화 발전에 제정하여 친환경성 증대, 민원 해소, 동네 재활용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켜 지속적으로 기여 정책과 재활용 표준화 교육 및 우수 재활용 수집센터, 인증제도 도입 등을 하여 친환경적으로 클린샵으로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작업 지원책을 통해 도시 미관과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용 자원 수집업 발전에 있어서 꼭 이 말은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는 지금 수세기 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소비해 왔으며 그로 인해 인류의 지구 온난화와 같이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와 자원 고갈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 96번인 자원순환 사회로의 발전과 재활용 촉진을 진심으로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200만 전국 재활용인들이 이 문제를 주체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긴급 법안으로 통과시켜주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200만이라는 숫자의 생업 종사자들이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정재한 정책위원장과 박민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한쪽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재활용 자원 수집업 종사자들을 배려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